네, 여러분, 이번 주는 식물생리의 두 번째 부분을 공부할 건데요. 식물의 생장 조절, 식물의 생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식물의 반응,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의 생장은 독특한 특징이 있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식과 생장이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분열 조직을 갖는다든지, 배 이후의 기관을 형성을 할 수 있다든지, 또 그 부위별로 차등적 성장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배 이후에 기관을 형성한다는 뜻은 뭐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위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 태아의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발생을 거치면서 한번 생성되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기관이죠. 잎이라든지 꽃이라는 하는 기관들이 새로운 기관들이 계속 새롭게 발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어떤 생장 특징들은 환경 변화를 감지해서 적절한 생장 반응을 유발하는 다양한 기작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식물의 생장 조절 요인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낮 길이, 또 수분의 가용성, 그 다음에 다양한 화학 물질과 같은 환경 신호가 존재하게 되겠죠. 주변에 존재하는 환경 신호들을 식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빛이라든지 낮기를 파악한 빛이라든지 또 병원체를 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 병원체 물질들 또는 다양한 화학 물질들 감지하는 수용체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감지된 환경 신호의 효과를 매개할 수 있게 해주는 화학 신호가 필요한데 그런 화학 신호를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하죠. 잠시 후 또 호르몬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발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발생도 결국은 어떤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이죠. 그런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조절하고 촉매할 수 있게 해주는 조전 단백질과 효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종자 발화와 유식물 형성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종자는 휴면 상태의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종자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 내부에 배라고 하는 게 들어있죠. 이 배는 작은 식물이에요. 식물의 미니어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의 미니어처인데, 자, 이 종자가 겨울에 만약에 종자가 있으면 겨울에 종자가 발하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겨울 동안은 이 작은 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휴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자 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이 자기의 생활사를 완료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될 때 이 종자 발화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식물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아무 때나 이 식물의 싹이 태어나게 되면 곤란하죠. 네. 휴면을 중단하거나 환경 조건 양호할 때 종자가 발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자의 발화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씨앗을 심죠, 땅에다가. 그런 다음에 맨 처음 해주는 게 뭡니까?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그러니까 물의 흡수가 바로 침윤이라고 하는 단계인데 종자가 먼저 물을 빨아들여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사가 변화하게 되겠죠. 물이 들어가니까 효소들이 이제 작용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RNA와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고 세포호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 대사의 변화가 있게 되겠고요. 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빛이 있는 방향으로 신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서 종자들이 특히 발화하게 되면요. 땅 속은 어둡죠. 근데 이제 빛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제 싹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빠르게 신장에서 빛을 만나게 되면 광 형태 형성이라고 해서 식물이 빛이 없을 때와 빛이 있을 때 그 형태가 변하게 되는데 빛을 만나게 되면 식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림 36.1은 외떡잎 식물과 진정 쌍떡잎 식물의 슈트, 즉 위에 지상부가 발생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떡잎 식물은 떡잎이 하나죠. 떡잎이 하나고, 자, 1차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떡잎 부분들 위에 이제 그 위쪽에 생장 부분, 정단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그 부분이 자엽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엽초가 정단 부분을 덮고 있는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엽초가 뚫고 나오죠.
사엽초는 이제 옆으로 비껴져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잎이 나오고 나머지 잎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진정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는 떡잎이라고 하는, 여러분 콩 심어봤으면 아시겠지만 정단고리라고 하는 부분이 위로 뚫고 나오고요. 정단고리가 위로 나오고 빛을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서게 되죠. 이렇게 서게 되고 떡잎이 벌어지게 되는데, 떡잎이 벌어지고 그 안에서 잎이 나게 됩니다. 이때 떡잎의 역할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때는 이 앞쪽 슈트의 정단 부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이고요. 실제로 떡잎과 이 쌍떡잎 식물의 배아에는 배젖이 있죠. 이 배젖과 떡잎에는 이 작은 유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들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호르몬 얘기를 했었죠. 호르몬은 합성 부위로부터 멀리 떨어진 표적 부위에 작용하는 화학 신호인데, 보통 낮은 농도로 작용하게 됩니다. 낮은 농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식물과 동물 호르몬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표 36.1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비슷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일단 식물 호르몬은 여러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동물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내분비샘이나 세포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는 효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동물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성호르몬이면 성호르몬의 특이적인 어떤 특징들이 있죠. 근데 식물 호르몬은 잠시 후에 공부하겠지만 뭐 굉장히 하는 기능이 다양해요. 딱히 뭐 이렇게 동물 호르몬처럼 구분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식물 호르몬은 그래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고, 또 호르몬과 호르몬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매우 복잡한 현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 식물 생장 호르몬들을 보여주고 있죠. 식물 생장 호르몬에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여러분 앱시스탄이 있습니다. 앱시스탄은 종자 휴면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휴면을 유지하거나 또 건조한 환경에서 기공을 닫히게 만들어 줍니다. 자, 옥시는 여러분 아시죠? 옥시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인돌산 마세트산이 있어요. 이 옥시는 줄기 생장과 막뿌리를 생성시키고 과일 생산을 촉진합니다. 잠시 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억제하는 건 견눈의 생성을 억제하고, 잎의 탄리를 억제하고, 잎이 떨어지는 거 있죠, 가을에. 뿌리의 신장을 억제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옥신의 주 기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브라시노스테로이드는 가장 최근에 발견된 식물 호르몬인데요. 줄기와 꽃가루관 신장을 촉진하고 유관속 조직, 즉 관다발 조직의 분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토킨이죠. 시토킨은 잎의 노화를 억제하고요. 견눈의 생산을 촉진합니다. 자, 아까 견눈 생장 억제하는 게 뭐 있어요? 옥신이죠. 옥신과 반대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뿌리의 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그러니까 옥신과 약간 반대되는 기능들을 나타내기 시토킨이 되겠고요. 에틸렌은 과일의 숙성, 그 다음에 잎의 탄리를 또 노화를 촉진합니다. 자, 잎의 탄리나 이런 부분을 억제하는 게 옥신인데 이거와는 조금 약간 반대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줄기 신장과 굴중성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이 이 에틸렌에 있습니다. 우리 에틸렌 잠시 후에 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베렐린인데, 지베렐린은 옥신과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자발화, 줄기 생장 및 과일 발생을 촉진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 휴면을 중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벽과 식물의 종자 안에 있는 영양성을 동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또 별도의 슬라이드로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지베렐린과 옥신이죠. 지베렐린과 옥신은 식물의 생장을 전반적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용 기작도 상당히 비슷해요. 자, 왼쪽에 보세요. 지베렐린 같은 경우에는 지베렐린이 돌연변이가 있는 식물은요, 난쟁이 표현형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지베렐린 처리하면 정상적인 식물의 크기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옥신의 돌연변이 식물은요, 여기 자 돌연변이 식물 굉장히 작죠. 그런데 이제 옥신을 여기에다가 공급해주면 정상적인 식물로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둘은 굉장히 비슷한 식물의 생장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베렐린은 일본에서 처음에 발견됐는데요. 곰팡이, 균류인 지베렐라 후지콜이라고 불리는 이 균류의 감염에 의해서 벼가 가늘고 크게 자라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뭐지? 막 찾다가 보니까 이제 발견한 물질이 바로 지베렐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지베렐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베렐린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지베렐린은 줄기의 신장을 촉진합니다. 줄기가 길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국화 같은 경우 파는 국화는 그렇게 키가 크지 않다고 해요. 줄기가 길지 않은데 키가 큰 굉장히 큰 국화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지베렐린 억제제를 처리해주면요, 줄기가 짧아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성 높은 키 작은 국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이제 생장하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지금 포도 있죠? 여러분, 남미에서 수입된 씨 없는 포도 아실 겁니다. 씨 없는 포도인데, 원래 종자가 있어야만 열매가 크고 풍성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종자 없는 열매 같은 경우 왼쪽처럼 굉장히 작아요. 근데 여기다가 지배를 처리해주게 되면요, 종자가 없어도 커다란 열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배렐린의 기능이고요. 세 번째, 종자 저장 물질을 동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 벽과식물들,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리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쌀 껍데기라고 불리는 그런 종피, 열매가 있어요. 사실 이 껍데기가 열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호분층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배젖이 들어있겠고요. 배가 들어있겠죠. 제가 아까 침륜, 자, 종자가 발화하기 위해서 물을 흡수한다고 했는데, 자, 물이 흡수되면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죠.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물이 확산돼서 이 호분층으로 들어갑니다. 호분층까지 들어가면 어, 이 호분층 안에서 이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그 아미노산을 가지고 효소를 만드는데, 이 효소가 뭐 하는 효소냐면 배젖에 들어있는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말의 가수분해 효소들이 되겠죠. 자, 가수분해 효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분해가 되어야만 배젖이 그 영양분을, 녹말을 이용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녹말이 분해된 설탕이라든지 슈크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배젖이 그걸 영양분 삼아서 자라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에 옛날에 설탕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이 만들어진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면서 설탕을 대중화했고요. 옛날에는 설탕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전통식품 중에 식혜라는 게 있습니다. 식혜 아시죠? 달아요. 요즘 파는 식혜들은 다 설탕을 넣었지만, 예전에 이 식혜를 하는데 이 쌀겨라고 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쌀겨에는 이 종피와 이 아래에 있는 호분층이 들어있어요. 그 쌀겨, 그걸 우리가 엿기름이라고 합니다. 엿기름 들어보셨죠? 이 엿기름을 삶은 밥을 이제, 그러니까 밥에 물을 부어주고 엿기름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엿기름 안에서, 즉 호분층 안에서 가수분해 효소가 만들어지고, 가수분해 효소가 삶은 쌀, 즉 물을 충분히 먹으면 녹말을 분해시켜서 단맛이 나는 슈크로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식혜를 만들어서 달게 먹었던 것이죠. 설탕이 없던 시절에 설탕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옥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옥신 식물의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연구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됐어요. 누가 먼저 시작을 했냐면 찰스 다윈과 그의 아들 프랜시스 다윈이 카나리아 풀을 가지고 카나리아 풀의 유식물을 가지고, 유식물이 얘들 이제 외떡잎 식물이니까 자엽초가 나오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엽초가 나오는데 이 자엽초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뭔가 이 자엽초 끝부분에서 빛을 인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광수용체가 있고, 거기서 만드는 무슨 물질이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생장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이 다음 페이지에 찰스 다윈과 프랜시스 다윈의 실험에 대한 간략한 예가 서 있습니다. 즉 빛이 있으면, 여러분, 빛을 향해서 굽죠, 식물이. 이거 우리가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굴광성이 일어나려면 이쪽보다는 빛을 향해서 될 수 있도록 이 뒤쪽 이 부분이 더 성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굴중성, 중력을 향해서 휘어가는 것이죠. 역시 차등적으로 길어지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이쪽과 이쪽이 생장 속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자, 여기 자엽초를 잘라내고 여기다 한천을 집어넣었어요. 젤라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빛을 가해주면 굽어요. 그리고 이 젤라틴 성분을 빼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이제 젤라틴 성분을 빼서 이 안에서 무슨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확인해서 분석해서 그 안에 옥신이 들어있던 거, 아까 얘기한 인돌,
3아세트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찰스 다윈이 한 실험은 뭐가 있을까요? 자, 자엽초가 있습니다. 빛을 받지 않도록 어두운 곳에 두고요. 여기다가 다양하게 처리한 빛가리개를 처리하고 빛을 줬을 때 빛을 향해서 휘는 것들을 확인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위에 빛을 가려준 부분들은 그대로 위로 자랐지만 가려주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빛을 향해 굽어 자랐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제가 설명한 것처럼 빛을 인지한 부분이 여기 있고 그거에서 이쪽과 이쪽이 차등적으로 생장했다는 결론을 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 추가적인 실험으로 이렇게 정단을 제거하고 그 정단 부위를 살짝 걸쳐 놨더니 뭔가 물질이 내려와서 보시면 같이 이쪽이 성장을 하게 만들어서 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돌 3아세트산을 발견하게 되고 옥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옥신은 어떻게 수송을 하느냐? 아까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수송됐었죠? 자, 옥신 같은 경우 우리 HA로 지금 여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HA는 이온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인도의 3아세트산 보시게 되면 물에 잘 안 녹게 생겼어요. 그죠? 일단은 막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막 내부에서 여러분 식물 같은 경우에는 프로톤 펌프, 즉 수소이온 펌프가 있어서 내부에서 바깥으로 수소이온을 막 내보내죠. 그러면 얘가 HA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A- 형태로 되는데 A- 형태가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이 수송되려고 하는 방향에 여기에만 수송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없어요. 옆에도 없고요. 아래로 수송 통로가 있으니까 이 수송 통로 나가면 밖에 나와 있던 수소이온과 또 결합해서 HA가 되고 여기 지금 아포플라스트를 또 거쳐서 또 여기에 만나게 되면 또 들어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동하게 되면서 특정 방향으로만 이동하게 됩니다. 즉 특정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여기 보시면 운반체가 특정 부위에만 존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옥신은 굴광성과 굴중성 모두 다 일으키게 되는데요. 자, 옥신은 자 빛이 있으면 빛의 반대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되면 이 부위에서 생장을 촉진하게 되죠. 그래서 빛을 향해 정단 부분이 굽을 수 있게 만들고요. 자, 굴중성 같은 경우에 눕혀 놓게 되면 중력에 의해서 옥신이 또 아래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농도가 높아져서 이쪽에 생장을 촉진하게 되면 이 정단 부위가 땅 위를 향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즉 이런 광성과 굴중성 덕택에 땅 속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 땅 위에 있어서도 빛을 향할 수 있게끔 이 정단 부위가 빛을 향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습니다. 즉 식물이 자기의 생장을 최적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자, 옥신은 뿌리의 발생도 일으키고요. 가을철에 잎의 탈리라든지 정단 우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탈리 부분이 있죠. 우리가 여기 잎이 가을철 되면 떨어지잖아요. 여기에 옥신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점점 떨어지게 되면요. 여기 탈리대가 생기게 되고요. 이 탈리대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 잎자루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옥신을 계속 처리해주면요. 탈리대가 잎이 나중에 좀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정단 우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단 우성은 뭐냐면 옥신이 주로 이제 이 맨 위에 정단부에서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이제 이 나무 보게 되면요. 옆에 옆 가지들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옆 가지가 만들어지려면은 견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견눈의 발달을 억제합니다. 이 옥신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쭉 올라가게 하고요. 옆으로는 옆에 가지는 안 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정원 같은 데 보면 나무들이 옆으로 이렇게 넙직하는 게 되게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만들려면요. 위에 있는 이 가지치기를 위쪽을 딱 잘라내요. 그러면 여기서 옥신이 안 만들어지고 곁가지들이 막 자라게 됩니다. 옆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나무들은 위에 이 가지치기를 정단의 가지치기를 통해 가지고 옆으로 퍼질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옥신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장을 시키느냐? 식물을 특정 부위를 더 생장시키죠. 이거는 그쪽에 세포분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을 겁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식물의 신장, 세포가 길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길어지려면 이 안에 중앙액포라는 게 있었죠? 이 중심 액포에 액체를 가득 채우게 되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포 주변에 셀룰로스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셀룰로스가 보강된 부분 말고 약한 부분으로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옥신이 이렇게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휘게 만들어진 것도 이 부분의 세포들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길어지게 만드느냐? 자, 옥신이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자, 세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 옥신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양성자 펌프의 유전자를 발현을 자극합니다. 옥신에 들어와 가지고요. 또는 직접 양성자 펌프를 삽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성자 펌프가 세포막에 많아지게 되면요. 세포 안에 있는 수소가 바깥으로 막 나가게 됩니다. 즉, 이 세포벽, 아포플라스트 쪽으로 양성자가 많아지게 되고요. 양성자가 많아져서, 즉, pH가 내려가게 되면 이 내려간 pH를 인지해서 익스펜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익스펜신은 지금 여기 셀룰로스와 셀룰로스 사이를 이어주는 이 가로로 이어주는 이 파랑색인 어떤 브릿지들을 잘라줘요. 파란색 브릿지를 잘라주게 되니까 셀룰로스가 헐거워지게 됩니다. 헐거워지니까 이 안에 액체를 채우게 되기 때문에 중심세포에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세포가 쭉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포의 팽창을 증가시킵니다. 옥신은. 자, 그 다음 시토키닌입니다. 시토키닌은 세포의 증식 이익과 그 다음에 발화 유도, 슈트와 뿌리의 생장 조절, 견눈 생장의 자극, 잎의 노화 지연 등의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토키닌은 시토킨을 처리하게 되면 잎이 누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푸릇푸릇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에틸렌은 잎의 노화와 과일의 숙성을 促진합니다. 그리고 줄기를 신장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과일을 익히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토마토에다가 에틸렌을 가득 부어주게 되면요. 토마토가 숙성됩니다. 그래서 빨간색 토마토가 되는 거 아시겠죠? 사과도 마찬가지고 에틸렌에 의해서 과일을 인위적으로 숙성을 하고 또 인위적으로 숙성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에틸렌을 제거하게 되면요. 에틸렌을 제거해주면 과일이 빨리 익지 않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에틸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옥신 농도 기울기를 형성해 가지고요. 정단고리를 만들어요. 특히 땅속에 있을 때 정단고리를 만들게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정단고리를 만들게 하고 하배축, 아래쪽을 두텁게 만들고 짧아지게 만드는 그런 반응을 하는데, 즉 여기 보시면 에틸렌 농도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굽어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식물이 이렇게 위로 제가 이 하배축의 기능, 이 정단고리의 기능은 뭐냐면 이 앞쪽에 있는 이 정단 부위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먼저 이렇게 땅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호해 주면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 어떤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러면 에틸렌이 분비되고요. 에틸렌에 의해서 얘가 옆으로 휘게 됩니다. 이렇게 휘게 되고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해줘요. 이걸 해서 이 유식물이 땅속에서 이렇게 정단고리가 커지고 하배축이 두꺼워지고 짧아지는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낸다 해서 에틸렌의 3중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중 반응을 통해서 유식물이 토양을 뚫고 줄기가 생장하는 동안 연약한 슈트의 정단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식물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브라시노스테로이드가 아주 최근에 발견됐다고 얘기했죠. 세포의 세포를 길게 만들어주고 꽃가루관을 길게 만들어주고 관다발 조직의 분화를 촉진하며 또 뿌리 신장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물의 빛에 대한 반응은 빛은 식물이 모든 빛의 파장에 반응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 빛의 파장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빛의 종류도 중요하고요. 빛이 얼마나 오느냐, 그 파장 때 빛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즉 빛의 양에 의해서도 반응하게 됩니다. 식물이 반응하는 두 종류의 파장은 무엇이냐면 청색광과 적색광이에요. 청색광은 포토트로핀, 제아잔틴, 크립토크롬과 같은 이런 색소들, 청색광을 흡수한 색소들을 이기 있고요. 이 색소에 의해서 식물이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적색광은 피터크롬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광 형태 형성과 관련된 반응들을 이 적색광이 이 색소인 피토크롬에 의해서 유발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자, 먼저 청색광 흡수하는 포토트로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트로핀은 짧은 파장, 즉 청색광 파장을 잘 흡수합니다.
자, 청색광을 흡수하면 포토프로핀 자체가 빛을 흡수하면서 자기의 구조를 바꿔요. 그러면서 인산화 활성 부위 있죠? 인산화 효소 부위와 그 다음에 이 인산화 효소 부위를 노출시키고 그래서 다른 단백질들을 인산화시킵니다. 다른 단백질 인산화시키니까 단백질 인산화되면 뭐 했어요, 여러분? 단백질의 기능이 바뀌었죠? 신호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호 전달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옥신에 의한 세포 신장을 촉진하는 게 이제 포토트로핀의 주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옥신은 청색광에 반응해서 일어나게 돼요. 청색광에 반응해서 주로 이렇게 굽어지게 된다는 거. 이 아래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다음에 이제 포토트로핀과 제아제안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청색광 그 색소가 있었는데 이 두 개는 공변세포에 있어가지고 기공의 열림, 즉 여러분 청색광을 비춰줬을 때 공변세포 기공이 열렸었죠? 기공 열림에 관여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청색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적색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 형태 형성, 식물이 빛을 받으면 식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제 유식물이 이제 어른 식물로 되는 과정들, 또 빛에 의해서 발화하는 것들, 또는 단일 식물이라든지 장일 식물이 개화하는 과정들, 꽃이 피는 과정들 모두 다 적색광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피토크롬이 적색광을 흡수를 하게 되면 피토크롬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적색광을 흡수하게 되면 PFR 폼이 돼요. 그 다음에 far red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적외선 영역입니다. 710에서 740 나노미터 빛을 흡수하면 PR 폼으로 바뀌게 됩니다. PR과 PFR 폼이 왔다 갔다 하는데 PFR 폼이 활성화된 형태입니다. 즉 적색을 받아서 PFR 폼으로 되면 아까 얘기한 광 형태 형성 과정들이 매개가 되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상추 씨가 발화하는 과정들을 보고 있죠. 자, 적색광 비추는 것들은 발화합니다. 적색광 비췄다가 FR 근적외선을 비추게 되면 발화가 안 돼요. 또 FR 막 했는데 맨 마지막에 R을 비추면 발화하고요. 맨 마지막 FR을 비추면 발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PR과 PFR 폼의 피토크롬의 형태들이 발견되게 되겠고요. PFR 폼에 의해서 여러분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광 형태 형성의 반응들이 매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적색광 받으면 PR 폼이 PFR 폼으로 바뀌고 여기서 엽록소 합성이라든지 정단고리 필름이라든지 잎의 팽창이라든지 빛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PR과 PFR 폼의 변화는 여기 지금 피토크롬 안에 색소포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단백질의 폴리펩타이드 영역은 아니지만 이 부위가 빛을 받으면 PFR 폼으로 바뀌게 되죠. 자, 어디에서 지금 바뀌게 됩니까? 여기 지금 이 부위가 이중결합이 지금 여기는 트랜스 형태죠. 그죠? 시스 형태죠. 죄송합니다. 근데 빛을 그 적색광을 받게 되면 여기가 트랜스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단백질에 영향을 주고 단백질이 그거에 의해서 활성이 좌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 시간 동안에는 적색광과 이 근적외선 비가 적색광이 좀 더 많습니다. 약 한 1.2 대 1로 적색광이 많아서 낮 시간 동안에는 PFR 폼으로 주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PFR 폼으로 존재하니까 아까 얘기한 빛에 의한 어떤 형태 형성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늘 부위에서는 레드라이트과 PR과 PFR 폼이 즉 PFRB가 아니라 PR 폼으로 주로 존재해요. 즉 적색광이 0.13이고요. 그 다음에 근적외선이 한 1이라고 하면 적색광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그늘이라고 하는 식물의 그늘 아시겠지만 위에 식물들이 적색광을 다 흡수하고 나머지 필요 없는 far red 아까 얘기한 근적외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은 받으면은 PR 폼으로 존재하고요. PR 폼으로 존재한 형태에서는 주로 길이 생장을 많이 합니다. 세포의 신장을 자극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해요. 그래야 경쟁하는 자기 빛을 빨아먹는 옆에 식물보다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뭐 그늘에서 또는 또 그늘에서는 이 PR 폼이 우세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생장 방식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에서는 옆에 잎을 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길이를 일단 늘려가지고 어떻게 빛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경쟁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생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분자 수준에서 피토크롬은 어떻게 되느냐? 피토크롬은 자, 아까 얘기한 색소포 분자가 있었죠? 얘가 적석강을 흡수하게 되면요, 이 구조가 바뀌어요.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인산화 단백질 인산화 효소 부위가 높은되게 되겠고요. 다음에 핵 위치 신호 서열인데 요 분홍색 부분이 노출되게 되면요,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 자신이 직접 전사 인자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특정 단백질 전사를 촉진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 효소 기능이 있으니까 인산화 시켜 가지고 얘가 간접적으로 어떤 전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여러분 PFR에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유전자들, 특히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전자 중에 거의 한 굉장히 상당수가 이 PFR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장에서는 꽃식물의 생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챕터에서, 앞선 챕터는 바로 앞 챕터가 아니라 아까 11장 정도가 됩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반수체와 이배체가 세대 교반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반수체, 즉 반수체인 배우체가 있습니다. 여기 다세포성입니다. 이배체인 포자체가 있는데 이것도 다세포성이에요. 즉 다세포성 배우체와 다세포성 포자체를 왔다 갔다 교대로 가기 때문에 세대 교본을 하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좀 물속에 물에 가까운 이끼라든지 이런 하등한 식물일수록 다세포성 배우체가 훨씬 더 우점하고요. 포자체가 작았는데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꽃식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종자식물 같은 경우에는 포자체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그래서 배우체는 굉장히 축소된 형태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앞선 11장 정도에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속식물의 꽃이죠. 꽃 중에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가춘꽃이라고 불리는 완전화입니다. 이 완전화는 여기 보이시는 바와 같이 원래 잎이 변형돼서 꽃의 4개 기관을 만들어내게 돼요. 잎이 변형된 4개 기관이 동심원 모양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윤생체라고 합니다. 윤생체. 이 윤생체인데 맨 안쪽은 심피, 여러분 암술과 이 암술 머리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이 수술을 얘기했고요. 여기 이제 수배우자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심피는 암배우자가 만들어지는 곳이고요. 그 다음 바깥에는 꽃잎이 있고요. 그 다음 바깥에는 꽃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윤생체로 되어 있는 이거 4개를 다 갖춘 꽃이 바로 완전화, 갖춘 꽃이 되겠죠. 갖춘 꽃. 자, 그래서 이제 완전한 백합 같은 경우에는 암술과 수술이 있고 꽃잎과 꽃받침 다 있는 완전화가 되겠고요.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꽃 따로 있고 암꽃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옥수수 수염이 암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수꽃은 저 위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있어요. 각각은 불완전화가 되겠죠. 불완전한데 어쨌든 한 그루 안에 암수가 한 그루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수 한 그루가 되겠고요. 불완전화이면서 암수 딴 그루인 서양 감탄나무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암꽃이 있는 나무와 숫꽃이 있는 나무가 다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암나무, 순나무가 구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꽃식물, 속식물의 배우체는 축소돼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암배우체는 배낭이라고 해서 여기 심피가 있었죠. 심피 내부에 존재하게 됩니다. 배낭이라고 해서 암배우체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수배우체는 꽃가루라고 합니다. 자, 꽃가루 또는 꽃가루 립이라고 하는데 꽃가루는 복수형이고요. 꽃가루 립은 보통 단수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꽃밥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꽃가루가 분열하면서 죄송합니다. 소포자 모세포가 만들어져 얘가 감수 분열을 거치고 또 유사 분열해 가지고 꽃가루를 만들어내게 돼요. 이 꽃가루가 내려앉으면 여기서 이제 꽃가루 관이 만들어지고 암배우체를 향해서 내려가게 되죠, 여러분. 네, 암배우체 내려가고 자, 암배우체 내에서 이 꽃가루가 나내는 정자 세포가 2개가 있습니다. 또는 정핵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는 난자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알세포랑 결합하게 되겠죠.
R세포랑 결합한 것을 접합자, 2N짜리 접합자가 만들어지고요. 위에 극핵이라고 불리는 핵 두 개가 있는데 이 극핵과 결합하는 정액 같은 경우에는 배젖, 3배체짜리 배젖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자세포가 두 개가 각각 중복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수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수정 얘기하고요. 많은 꼭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암수 수술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자가수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꽃가루가 내려앉으면은 자가수정이 안 되게끔 꽃가루관이 안 만들어지거나 꽃가루를 아래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 근친교배를 이제 막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가불화합성이라고 하고요. 자가불화합성과 관련된 유전자가 바로 S 대립 유전자가 되겠습니다. 이 S 대립 유전자가 같은 타입이면은 이렇게 자가불화합이 일어나고요. 다른 타입이면 꽃가루관 만들어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중복수정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지금 들어오게 되죠. 자, 이 꽃가루관 안에는 관세포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식세포가 있는데 이 생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고 유사분열해서 두 개의 정자세포를 만들면 하나는 아까 이 R세포랑 또 나머지 하나는 극핵의 두 개의 핵이랑 결합을 하게 돼서 2N짜리 뭐죠? 2N짜리 배와 그 다음에 3N짜리 배젖을 형성한다. 그래서 중복수정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종자와 열매 사이의 관계. 여러분 잘 구분 못하시는 분인데 종자 안에는요 이 배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꽃식물이니까 배젖이 둘러싸고 있겠죠. 근데 이제 종자를 배젖이 둘러싸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자의 바깥에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는 보통 열매는 이제 시방벽이 이 바깥에 있는 시방벽이 열매의 벽이 되겠죠. 이 열매가 되는데 이 콩꼬투리 같은 경우 이게 콩꼬투리가 콩의 열매입니다. 이게 안에 있게 열매가 아니라요. 안에 건 종자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열매가 이 종자가 안쪽에 있었죠. 이 바깥에 과육 성분들이 바로 이 토마토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돼요. 열매의 주된 역할은 종자를 퍼뜨린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고마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양 민들레 같은 경우에는 이 열매 이렇게 있죠. 여기 열매가 달려 있고 바깥에 요 부분이 다 열매가 되는 것이죠.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독고마리 열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독고마리 거쳐간 어떤 동물들의 몸에 착 달라붙을 수 있게 해서 이 종자가 멀리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이 맛있는 열매는 결국은 이거를 먹는 초식동물들을 유인해가지고 초식동물들이 이제 먹고 다른 곳에 가서 배설할 때 그 대변 안에 이 종자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꽃이 만들어진다. 정단 분열 조직이 일부가 바뀌게 됩니다. 꽃차례 분열 조직이 되고요. 꽃차례 분열 조직은 포엽이라고 하는 작은 잎 모양 만들고 또 꽃차례 분열 조직 포엽을 만들고 또는 그 안쪽에 이 꽃차례 분열 조직이나 아니면 또 꽃 분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꽃 분열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까 봤던 여러 가지 꽃받침, 심피, 수술, 꽃잎이라고 불리는 4개의 윤생체 구조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윤생체 구조를 결정한 유전자들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ABC 모델을 통해 가지고 이 꽃기관 결정 유전자들에 의해서 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꽃이 피는 것도 많은 식물에서는 광주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메릴랜드 매머드 담배는 단일 식물로서 여러분 단일이라는 얘기는 낫 길이가 짧아져야 꽃이 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낫 길이가 짧아져야. 그래서 우리가 임계일장이라고 하는데 임계일장 낫 길이가 14시간보다 짧을 때만 개화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리풀 같은 경우에는 14시간보다 낫 길이가 길 때만 개화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 단일식물, 잔일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현상들을 옛날에 발견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단일식물과 장일식물의 개화를 촉발하는 것은 낮 길이가 아니라 밤의 길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일식물은 밤 길이가 길죠. 그러니까 얘는 장야식물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장일식물은 밤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단야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밤 길이가 길어지고 짧아져야만 실질적으로 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 길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다양한 밤 길이를 했을 때 독고마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독고마리 같은 경우에는 자 독고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얘들이 단일식물이었죠. 단일식물이었는데 자 낮 시간 일정하게 두고 밤 시간만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밤 시간이 어느 정도 길어지니까 얘가 꽃이 피었어. 낮이 길어도 14시간 이상 돼도 그런 식의 실험을 해봤더니 역시 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밤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낮 길이가 아니라 밤 길이가 이 개화를 조절한다라는 얘기죠. 자, 개화 신호가 개화 신호 이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겠지만 개화 신호는 잎에서 생겨가지고 이 꽃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화를 촉진하는 물질은 개화 호르몬인 플로리겐. 플로리겐의 실체가 밝혀졌을 때는 그냥 이름을 플로리겐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로리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단백질인 FT, 즉 Flowering Locus T로 밝혀지게 돼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또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잎에 있는 동반세포에 이제 광주기 자극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 해가 지죠. 광주기 자극에 의해서 CO라고 하는 유전자, 컨스탄스라고 하는 단백질이 특정 이 FT를 전살하게 돼요. 전살하게 되는데, 자, 이 광주기 자극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게 되면 FT가 만들어지게 되고, FT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체관을 따라서 멀리 어디로? 쭉 가서 이 꽃눈으로 가게 됩니다. 정단 분열 조직. FT가 여기 가게 되면 이 FT는 FD, Flowering Locus D 단백질과 결합해서 많은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AP1인데 A 파텔라 1 단백질은 우리가 ABC 모델에서 이 꽃기관의 발생을 촉진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꽃기관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개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자, 이때도 이제 PR과 PFR이 중요한데요. PR폼이 됐을 때, PR폼이 많아지게 되면요. 이 PR폼이 CO 단백질의 그 분해를 촉진해요. CO 단백질. 어떻게 되겠어요? CO 단백질 촉진 분해가 돼버리면 FT 안 만들어져요. FT 안 만들어지면 이 뒤의 과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PFR 폼으로 되어 있어야만, PFR 폼으로 존재할 때만 얘들이 꽃을 피우게 돼서 우리가 개화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식물은 또 독특하게 유성생식 말고도 영양생식을 하죠. 무성생식의 일종이죠. 영양기관,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뿌리를 딴 데 심으면 또 식물이 만들어지고 줄기를 딴 데 심으면 또 식물이 만들어지고 여기 작은 식물, 카랑코에 같은 경우에는 잎 가장자를 따서 작은 식물을 만들었는데 얘를 똑 떼서 다른 데 심으면 또 식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굳이 유성생식 없이도 식물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꺾꽂이나 접목 같은 경우에는 꺾꽂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줄기를 잘라서 다른 곳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줄기 밑에서 뿌리가 만들어지게 되죠. 뿌리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식물 개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접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접목은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식물을 접가지와 대목을 서로 붙여넣어요. 식물이 다르죠. 밑에 있는 애들은 뿌리를 잘 내리고 하는 이런 품종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식물들은 열매를 잘 맞게 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식물종을 결합시켜가지고 접목시켜가지고 그 식물을 만드는데 보통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과일 품종들은 과일 같은 경우 사과나무, 배나무, 귤나무 모두 다 이 접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과씨 심으면 사과나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과나무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자, 38장 마지막 챕터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식물의 반응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환경 중에 가장 식물이 싫어하는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병원체입니다. 식물은 자기를 감염시키는 수많은 병원체가 있어요. 여기에는 세균도 있을 수 있고요. 곰팡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충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체는 아니지만
자기를 먹는 초식 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식물들이 싫어요. 식물들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이들을 견뎌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을 물리치고 또 이 감염됐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게끔 해주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또 진화시켰습니다. 자, 이 병원체가 감염되면 식물은 광합성이 감소되고 세포와 조직이 대량으로 없어지게 되죠. 결국은 개체가 죽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작에는 이제 구성적 방어기작과 유도 방어기작들이 있습니다. 구성적 방어기작은 그냥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유도 방어기작은 개들이 왔을 때, 병원체가 침투했을 때 그때 유도되는 그런 방어기작을 얘기합니다. 자, 식물의 방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동물은 병원체에 손상된 조직을 수리할 수 있지만 식물은 손상된 조직을 아예 밀봉하고 버려요. 희생시켜가지고 나머지 부분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는 일반적 면역 반응과 특이적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동물로 치면 일반적 면역 반응은 선천 면역에 해당되겠죠. 선천 면역. 그러니까 모든 병원 인자에 대해서 대부분 일반적인 병원 인자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특이적 면역 반응은 동물로 치게 되면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적응 면역과 비슷합니다. 적응 면역과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면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 유도인자인 병원체 관련 분자 PAMP라고 하는데 이게 막에 있는 패턴 인식 수용체랑 결합하게 되면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특이적 면역 반응은 작용 인자라고 불리는 특이한 유도 인자가 특정 병원체가 지닌 이 작용 인자에 대해서 수용체가인 R 단백질과 결합해서 즉 그 병원체에만 특이적으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식물의 면역 반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일반적 면역 반응과 특이적 면역 반응이 있다고 했죠? 일반적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유도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도인자에 결합하는 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있어요. 자, 특이적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작용인자라고 했습니다. 특정 곰팡이, 특정 세균에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수용체가 있습니다. R 단백질. 그러니까 이건 특이적 면역 반응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일반 면역 반응의 이 유도인자에는 모든 세균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분자들, 예를 들어 세균 편모에 있는 플라젤린 같은 것들, 또는 모든 곰팡이 세포벽이 가지고 있는 키틴 같은 분자들이 유도인자로 적용해서, 즉 곰팡이나 그 세균의 종에 상관없이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곰팡이나 세균의 성분들이.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요. 자, 특정 곰팡이, 특정 세균종이 가지고 있는 작용인자가 작용했을 때는 그 작용인자에 결합한 R 단백질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한 특이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쨌든 얘든 세포의 신호 전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 핵의 안에 이제 이것들과 관련된 방어와 관련된 분자들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파이토알렉신이 있습니다. 파이토알렉신은 식물이 생성하는 항생제를 말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보통 균류와 세균의 독성을 나타내거나 일부는 자신을 생산한 식물세포를 죽이는 것. 즉 파이토알렉신 만들어서 자기는 감염됐으니까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죽여가지고 어쨌든 감염된 세포들이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옆과 다른 애들 봉쇄시킴으로써 이 감염 부위를 봉쇄시켜가지고 어때요? 옆으로 퍼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파이토알렉신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PR 단백질은 병원체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라든지 또 균류의 세포망이 결합해서 균류의 세포를 죽이는 디펜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들다든지 아니면 PR 단백질이 옆에 다른 데 가가지고 공격받지 않는 세포에게 경고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PR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당류와 익스텐신들이 지금 여기에 이런 어떤 면역 반응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세포벽에 축적이 되고 원형질 연락사를 막아요. 그러니까 차단시키는 거죠. 얘를
자, 아까 과민 반응이라 해서 자기를 자신을 죽이는 반응을 한다고 했는데 죽이면 세포 이 세균이라든지 곰팡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당류나 익스텐신 등이 그 세포벽을 강화시키고 원형질 연락사를 차단하게 됩니다. 자, 특이적 면역 반응을 얘기를 해볼까요? 특이적 면역 반응은 병원체가 그러니까 이 특정 병원체에 대한 그런 어떤 그 R 수용체를 갖고 있는 경우, 특정 병원체는 AVR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병원체가 일종의 항원과 같은 AVR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AVR 유전자의 산물들이 바로 작용인자를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식물, 공격받는 식물 안에는 R 유전자도 있을 텐데요. R 유전자가 이런 타입도 있고 이런 타입도 있을 텐데요. 자, AVR 유전자가 이런 타입도 있고 이런 타입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과 이것은 서로 매치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 지금 AVR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병원체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있는 식물체가 저항성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면역 반응을 특이적 면역 반응을 통해 가지고 이 병원체를 물리치게 되는 거죠. 이 병원체를 물리치고 감염된 세포를 죽여서 봉쇄시키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병원체들 이게 맞지 않나요? 지금 모양이 맞지 않죠? 모양이 맞지 않으면 그냥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특이적 면역 반응은 과민 반응,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종의 그 세포 자살을 유발해서 이렇게 괴사성 병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된 식물들을 아마 보시게 되면 아, 식물의 특이적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제 전신 획득 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들이 다른 부위로 호르몬 신호를 보내가지고 전신성 면역 반응을 촉발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호르몬으로서 살리시스탄이 들어있는데요. 이 살리시스탄이 이제 감염된 세포로부터 이렇게 막 퍼지게 되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세포들은 들어오는 어떤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기 위한 활성산소종을 만든다든지 PR 단백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살리시스탄은 개체와 개체 사이에서도 전달될 수 있어요. 즉, 이 나무에서 이 식물이 감염됐으면 이 식물에서 살리시스탄을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식물들이 이 감염된 그 감염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그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곰팡이나 병원체, 세균 말고도 자신을 잡아먹는 초식동물이 있죠. 초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을 가지게 됩니다. 식물은 초식동물부터 도망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기계적 방어기자 여기에는 가시, 그 다음에 샌털, 그 다음에 유액이라고 하는데 유액의 이 액체를 모으게 되는 걸 우리가 라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텍스. 이 유액을 만들게 돼요. 유액을 만들게 되면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러니까 식물이 그 초식동물이 갉아먹어요. 특히 곤충들이 갉아먹으면 거기서 이제 이 유액이 만들어지죠. 이 라텍스 성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무 성분입니다. 이 곤충이 거기 갇히게 돼요. 못 날아가요.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 어떤 역할이 이런 유액의 역할이고요. 이건 기계적 방어 기작에 들어갑니다. 자, 2차 대사 물질을 이용한 화학적 방어도 존재하죠. 2차 대사 물질. 1차 대사 물질은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해당 과정, 그다음에 뭐 광합성, 그다음에 세포 호흡 이런 때 쓰이는 모든 그런 중요한 기본적인 대사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차 대사 물질인데요. 2차 대사 물질은 특정 식물에만 있거나 그런 것들이 2차 대사 물질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기본 대사에 참여하지 않는 물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방어용 물질들이 이제 돼 있는데 이런 방어용 물질들을 만들어서 초식동물의 신경계를 공격한다든지 초식동물의 호르몬을 모방해서 교란시킨다든지 아니면 초식동물의 소화관을 손상시켜가지고 초식동물들이 힘들게 만들어줍니다. 자, 2차 대사 물질의 질소함유물, 그래서 알칼로이드, 여러분 담배 니코틴, 또 커피 카페인 이런 것들이 알칼로이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제콩의 카나바닌이 있는데 이 카나바닌은 아르지닌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르지닌인 줄 알고 이게 먹으면요 아르지닌인 줄 알고 우리 몸에 이제 단백질 합성할 때 아르지닌인 줄 알고 집어넣는데 사실 아르지닌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단백질이 제대로 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제일 기능을 못하게 돼서 결국은 그 곤충을 죽게 만들게 됩니다. 또 질소황산화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페놀 종류가 있습니다.
페놀진 종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털펜이라고 해서 이 털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국화의 피레트린 같은 경우에는, 자, 국화가 자기를 공격한 초식동물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이용해서 모기향 같은 걸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충제 같은 걸 만들 때도 이런 어떤 그 식물의 2차 대사물질을 만드는데, 2차 대사물질은 전반적으로 독성이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약으로서 많이 이용되게 됩니다. 자, 여기 유도 방어가 있죠. 식물들이 이제 이를 초식동물들이 없을 때는 필요 없지만, 예를 들어 초식동물이 왔으면은 이 초식동물의 공격에 대응해서 자기 몸을 이제 방어하는 유도 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식동물이 막 갉아먹어요. 그러면 유도인자가 나오게 되겠죠. 이 조직이 파괴되면서, 그러면 유도인자에 의해서 자, 이 수용체가 이걸 감지해서 수용체가 막치질을 분해시켜가지고 제스몬산을 만들어요. 제스몬산은 옆에 있는 이 체관 요소를 통해서 호르몬처럼 다른 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럼 다른 세포에서는 이 제스몬산에 의해서 이제 전사인자가 활성화되게 되겠고요. 전사인자 활성화돼서 여기 같은 경우는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죠. 이 식물이 이 곤충이 막 먹어버리면 옆에 있는 이미 다른 애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를 만들어서 이 곤충이 먹었을 때 곤충이 탈나게 만들어요. 분해가 안 되니까 먹은 것들이. 이런 식의 어떤 유도 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식물의 방어, 아까 라텍스 있었죠. 유액인데 이 유액을 또 벗겨나는, 유액을 피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이 딱정벌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그 관을 탁 터요. 그러면 유액이 그쪽으로 흐르죠. 그러면 흐르고 빠지면 그곳을 먹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여러분 군비 경쟁의 한 예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도 있죠. 여기 보시면 건조라든지 홍수, 고온, 저온, 염도, 금속 원소의 독성, 중금속이겠죠. 이런 것들이 식물에 이러한 영향들을 주게 됩니다. 자, 식물은 동물처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응이나 순환을 통해서 이런 환경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적응은 특정 환경에서 생존과 생식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전자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물려줄 수가 있어요. 순화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환경에 처해서 내성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거는 과거에 노출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런 것들은 적응이 되겠죠. 사막 식물들은 딱 비가 잠시 왔을 때 쫙 펴고, 이때 모든 걸 다 완료합니다. 그리고 물이 다 마르게 되면 다시 종자 형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건조를 회피한 형태인데, 이런 것들도 이들의 유전자에 각인이 되어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이 식물들이 사막 환경에 적응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공낭이 있습니다. 기공낭은 건조한 환경에 있어요. 기공이 밖으로 바로 노출되게 되면요. 바로 이제 기공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죠. 그런데 이런 모상체라든지 좁은 기공 밖에 또 좁은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증발하게 되면 바깥으로 이 좁은 통로를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어느 정도 여기 쌓이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과도하게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두터운 큐티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건조에 이 적응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알로에 같은 경우 여러분 건조한 환경에서 다육 성분들, 즉 자기의 조직 내 특히 잎에 수분을 많이 저장해서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뿌리 같은 경우 선인장의 뿌리와 여기 보이시는 메스키트 나무의 뿌리는 다른 전략을 취했어요. 선인장은 뿌리가 굉장히 넓고 얕게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얕게 퍼져 있으니까 비가 이렇게 살짝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금방 흡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효과적으로 표면에 내린 그 물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메스킷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건조한 지대에 살기 때문에 아주 뿌리를 깊숙이 집어넣어서 거기서 물을 빨아들여서 수분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역시 유전자에 다 각인됐기 때문에 이것들도 적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물이 너무 많은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맹그로브는 열대지방의 바닷가에 사는 식물이에요. 뿌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물속에 들어있죠? 자,
수련 같은 연꽃, 수련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물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뿌리는 자체적으로 산소를 자기가 공급을 해야 산소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담긴 뿌리는요. 자기 자신이 산소를 공급 못하기 때문에 썩어요. 원래는 썩습니다. 여러분 식물에 너무 물 많이 좀 뿌리 썩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건 호흡을 못해서 그 뿌리 세포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물속에 있는 뿌리 있는 식물들은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수련과 같은 경우에는 통기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위에서 공기를 통과해서 뿌리까지 이어가게 하거나 아니면은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오히려 물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공기를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호흡뿌리라고 하는데 이런 호흡뿌리를 만들어서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자, 식물은 이제 건조한 환경을 만나게 되면 앱시스탄을 분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앱시스탄 분비해서 앱시스탄은 기공을 막아요. 여러분 기공을 닫아서 일단 바깥으로 나가는 물을 바깥으로 새는 물을 막고요. 두 번째는 앱시스탄은 이제 호르몬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 작용해서 전사인자를 작동시켜서 LEA 단백질을 만듭니다. 이 LEA 단백질은 자 건조한 환경, 덥고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단백질이 자기의 그 원래 구조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LEA 단백질은 마치 힙시악 프로테인처럼 힙시악 단백질처럼 열충격 단백질처럼 다른 단백질의 구조를 안정화시켜서 건조한 환경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토양의 염분화 많이 진행되죠. 여러분들 우리 물을 막 논이나든지 아니면 밭에 물을 뿌려서 또 물을 가둬서 식물을 재배합니다. 대량으로 식물 재배할 때 물을 공급하는 이런 관계 농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관계 농업의 단점은 물이라고 하지만 아주 미량의 염분이 들어있어요. 담수지만. 근데 이 담수가 마르게 되면 그런 NaCl 같은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것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이런 관계 농업이 지속되게 되면 그 토양은 염분으로 오염되게 돼요. 자, NaCl은 식물이 절대 좋아하지 않는 이온들이 되겠습니다. 이 식물의 독성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 NaCl을 너무 이제 염분이 많게 되면 식물들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할 수 없어요. 왜냐면 NaCl이 많이 녹아 있으면 식물의 뿌리보다 식물 바깥의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식물의 뿌리에서 이 토양으로 물이 빠져요. 그래서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염생식물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소금밭에서 살 수 있는 식물들이 되겠어요. 염생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는 자, 잎 같은 데 있는 중심액포에 NaCl을 집어넣어요. 막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어 가지고 NaCl을 그 안에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독성이 있는 NaCl을 한 곳에 몰아넣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장점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뿌리에서 물이 어디로 잎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잎에 NaCl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이 엄청 낮습니다. 즉 뿌리에서 잎으로 물을 빨아들일 수 있게끔 해줘요. 심지어는 주변에 NaCl이 많은 토양이야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분 이동과 그 다음에 NaCl 격리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진 그런 어떤 식물도 있고요. 또 다른 염생식물들은 염류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흡수한 NaCl을 몸 바깥으로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맹그로브처럼요. 자, 이제 중금속 관련된 식물들이 있습니다. 중금속. 그래서 200종 이상의 식물이 비소나 카드뮴, 니켈, 알루미늄, 아연과 같은 중금속을 다량으로 축적할 수 있는 과축적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해바라기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런 어떤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방사능 같은 것들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환경에 유해한 물질들을 흡수해서 자기가 축적하는 식물들 이용해서 우리가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식물 환경 정화를 할 수도 있어요. 식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식물의 생장 조절과 꽃식물의 생식에 관련돼서 얘기했었고요.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식물의 반응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출석 체크 과제로서 식물의 생장과 관련된 옥신
호르몬 있죠? 옥신 호르몬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